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동향들과 또 시장 분석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종환 작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의 조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좀 다양한 시장 전략들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또 불안감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늘 너무 중요한 기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방송 촬영할 때마다 정말로 좀 중요한 기점들이 많이 좀 도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점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적인 변수인데, 여기에 트럼프의 어떤 이슈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가격, 그리고 암호화폐를 넘어서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불안감들, 불확실성들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씩 해소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선명하게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어떤 대화들도 이루어져야 되고, 향후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을 때 이 중국과의 어떤 갈등들이 계속해서 더 점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기조에서 거시경제를 어떻게 흔들 것이고 트럼프가 또 어떤 식의 돌발적인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낼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트럼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바로 규제 이슈입니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명확화되지가 않았는데, 그 부분들이 과연 트럼프가 약속했던 그것들을 잘 이행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또 불확실성으로 남으면서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규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치면서 뭔가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방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상황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가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은 이제 응축 단계를 굉장히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촬영일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단기적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하락 추세로 좀 전환하는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 시그널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온체인 지표 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뭔가 악재를 알리는 시그널들도 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 나온 것들 중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유하고 있던 단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갑자기 49,000개 이상이 크게 이동하는 정황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런 식의 움직임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도세를 유발하면서 어떤 하방 조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대세 상승장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단계로 봤을 때 굉장히 중간 정도, 혹은 올해로 봤을 땐 초입 정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점들을 계속해서 바이더딥 구간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불확실성에 의한 요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흔들린다고 하면요, 굉장히 좋은 매집 기회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새겨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담아 가시면서 향후에 반등하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이제 높은 수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과거에는 비트코인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도 뒤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 자체에 이제 기대하셨던 투자자분들한테는 실망감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번 트럼프 행보의 기조는 어떻게 보시는지 작가님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는 일관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바로 이제 이어서 우리 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이 AI 크립토 차르죠. 백악관의 크립토 차르라고 임명이 된 이 데이빗 삭스가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뭔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발언들이 분명히 시장에서 뭔가 환영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진행할 거야라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특정한 몇몇 키워드들이 시장의 어떤 만족감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시장의 의구심을 갖다 불러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이 데이빗 삭스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들과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들과, 그리고 오늘 기사에서 또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또 뭔가 발표를 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조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면은
모두 다 이 전체적인 규제 방향성을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것들로 가져간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100% 명확하게 확실성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밑에서 굉장히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은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얼마 전에 데이비드 차르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뭐 이 내용들을 접하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이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이 왜 흔들렸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작가님? 네, 시장에서는 일단 왜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원망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안 했으면은 가격이 안 흔들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어떤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데이비삭스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 핵심적인 얘기들은 뭔가 본질적으로 암호화폐 장기적인 성장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암호화폐 황금기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발언들이 조금 뭔가 시장에서 의문점들을 가져가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는 이 흐름들, 이 정책들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검토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많은 불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공적인 기관에서 혹은 공적인 발표를 할 때 검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는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기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이제 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뭔가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이 국가 전략적 자산을 이야기할 때 비트코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외에도 다른 자산들도 비축할 수 있다는 얘기들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알트코인도 들어가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데이비삭스의 긴급 기자회견은 전체적인 방향성으로는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명확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넘어서 약간은 더 증폭시킨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이후에 전체적인 기조를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어서 상원에서 또 바로 이 법안들을 바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발표들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전체적인 어떤 기조들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입법부가 전체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불리시한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단기적인 시장에 충격을 주는 기자회견이기는 했습니다.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른 기조였기 때문인데 우리가 또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본다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스탠스 자체는 변한 게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화두가 됐었던 전략 비축 자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주 차원에서는 이게 빠르게 추진되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가 가능할지도 많이 궁금할 것 같고 전략 비축 자산 채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그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통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만 개를 그대로 보유하는 거는 그렇게 갈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100만 개를 추가적으로 비축할 것인가 그 여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물량의 어떤 소폭 조정들, 어떤 조정들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역시나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좀 공통적으로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로 이제 시장에서 들고 있는 게 바로 이 국부 펀드를 이제 설립을 한다는 거죠. 행정명령을 이제 도장을 찍었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무부가 그냥 100만 개를 담느냐 꼭 이것보다는 뭔가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에서 더 많은 비축 자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즉 그러니까 미국의 전반을 두고서 어떤 비축을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국부펀드의 어떤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대략적으로 15개 주에서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하는 법안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리조나와 지금 유타 같은 경우는 이미 백악관과 상원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주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왜 주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미 연방 정부의 방향성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방 정부에서 갑자기 그렇게 많은 물량을 100만 개를 담겼어, 이런 관점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저변들이 확대되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측면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들,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방향성들은 완전히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 데비 삭스가 얘기했던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국가 전략적 준비 자산,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향하는 방향은 달러 위상을 계속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의 문제다라는 판단으로 꾸준히 물량을 갖다가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상으로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국부펀드 설립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를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아직까지는 실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 국부펀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비중들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국부펀드라고 하는 특성상 뭔가 이 주식에 대한 비중들을 갖다 많이 늘려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담길 수 있는 중요한 주식으로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이번에 스트래티지로 이제 브랜드를 바꿨는데 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코인베이스나 채굴주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중요한 암호화폐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이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또 중요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재무부와 상무부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 재무장관이 스콧 베센트이고 그리고 상무장관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지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워드 루트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두 사람 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주관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암호화폐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을 굉장히 많이 담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굳이 국부펀드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국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들과 같이 뭔가 흐름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부펀드도 이제 전반적인 금융시장에서 계속되는 키워드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전략적 비축 자산에 관한 동향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관세 정책을 지금도 사실은 중국과 계속되는 대립 중인데 이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그리고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은 이 관세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적용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관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특정 상품들,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 흐름들이 비트코인과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정확하게 찾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연결고리들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현재 시점에서 관세 관련된 정책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요인들인 겁니다. 결국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될지,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 현재 시점에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된 이후에는 이 ETF에 의해서 이 나스닥이라든지 다른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커플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시의 어떤 영향력들과 함께 하락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 2018년도에 관세 정책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거라는 거죠.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건데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수입 물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물류의 비용들, 즉 제품 가격이 증가할 거다라는 거죠.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라는 건데 반대로 2018년에서 2019년에는 오히려 이 물가가 진정이 됐습니다.
오히려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선례가 있고 그리고 관세 정책 그리고 무역 전쟁을 갖다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장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관세들이 부과됐을 때 지금처럼 수출 물량, 수입 물량들이 유지가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면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무역의 양 자체가 감소하게 됐을 때는 이 상품의 교육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생산 자체가 감소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물류 가격들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도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관세에 의한 영향 때문에 비트코인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아주 격렬하게 대립을 하면은 하방 변동성을 향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한다고 강조를 드렸죠. 바로 바이 더 딥. 바이 더 딥 전략을 통해서 이번 대세 상승장을 잘 준비해 나가시는 겁니다. 사실 관세에 관한 영향력을 이렇게 많이 받을지는 몰랐어요. 저도 이제 시장 지켜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관세에 관한 속보가 뜨자마자 급격하게 또 물량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시장이 이제 흔들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쪽의 낙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고리도 연결고리지만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리스크에 관한 반영도가 굉장히 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가장 황금성이 좋은 게 이 암호화폐죠. 왜냐하면 기다릴 시간도 없고 24시간 360일 운영되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돈이 빠지는 거는 암호화폐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건데 비트코인을 팔자니 비트코인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알트코인부터 먼저 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도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실 때 비트코인 비중을 반드시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알트코인이 좋다고 해도 비중 자체를 비트코인을 알트코인 대비로 월등하게 많이 가져가시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지 향후에 대세 상승장을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복 관세에 관한 중국의 입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외로 트럼프가 이제 중국 쪽에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진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하지만 이 중국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지도 저희가 한번 풀어볼까요? 네, 중국과는 더 치열하게 경쟁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딥시크라고 해서 이 AI 어떤 파동이 있었죠. 그 중국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한 기술력과 그리고 굉장히 저비용으로 거기다 오픈 소스로 딥시크라고 하는 AI를 제공을 하면서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많은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이 이제는 중국을 갖다가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상대로 보기는 너무나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미 2018년, 2017년 이때도 증명이 됐지만 이때보다 더 치열한 경쟁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무역 전쟁과 그리고 둘의 패권 경쟁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달러 패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균열들도 더 가파르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브릭스를 필두로 한 경쟁들도 더 많이 가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자산,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도 비트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AI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 역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 가격이 올라오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대세 상승장이 맞나? 이런 의문도 들 것 같은데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지 않는 걸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기조 자체가 불확실성입니다. 자산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고 불확실성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결국은 가장 돈이 먼저 빠져나가는 게 암호화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해소되는 국면들을 보이니까 암호화폐는 주식 시장은 조금씩 반등을 하는데 암호화폐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이유, 그거는 데비삭스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뭔가 정책적인 방향성 자체가 뭔가 불투명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 구독자님들께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성들이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는 원래 그렇게 상승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2023년 초 들어갔을 때 대비를 했을 때는 사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었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가격이 크게 반등했던 구간은 정확하게 딱 2번입니다.
1년에 딱 2번 움직여서 이렇게 이뤄낸 성과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엔 어땠을까? 1년 더 돌려보면은 조금 더 많긴 했는데 그럼에도 4번에서 아무리 많이 잡아도 5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정체 구간을 갖다가 정말 사람들을 정말 속된 말로 미치게 할 정도로 횡보장을 가져가다가 오를 때는 또 사람들을 정말 너무나 열광적으로 만드는 엄청난 급등을 이뤄낸다는 거죠.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밀당을 잘하는 거죠. 밀당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시면 가장 정확하냐면은 이제 다 끝났다. 대세 상승장이 이제 끝났다. 이런 목소리들이 시장에서 너무나 많이 팽배해지면 그때가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건 제가 직접 체험을 많이 했는데 저희 채널에서도 이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는 얘기들이 댓글에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약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앞서 이제 앵커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도 많지만 그때보다 적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은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정말 사람들의 좌절이 극에 달하고 모두가 이 던지고 도망갈 때 대규모 주체들, 고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들을 줍줍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높은 가격 올라가면 그제서야 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좀 약간 조금 속된 말로 호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번 시즌에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이더딥 전략을 반드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패닉 셀링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때는 아 지금이 기회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시면은 대세 상승장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결국은 좋은 수익을 거두게 된다라는 부분들 이게 장기 투자의 가장 좀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어서 작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온체인 지표들 한번 쭉 살펴보면서요. 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를 이제 몇 장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좀 되는 만큼만 진행을 네. 하고 저희가 좀 부족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나눠 봐야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요걸 좀 강조를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제 매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사실은 명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매집에 대한 부분들은 이때 매집을 하면은 아 후회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매집 타이밍이 있는데 대세 상승장이 끝났을 때 이때가 사실은 최고의 매집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 끝나고 끝까지 하락한 이후에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MVRV 지표가 1보다 하회를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이전 대세상 전고점까지 내려오거나 그걸 하회한다 그러면 그때는 너무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시즌을 시작할 때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대세 상승장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언제 유의미하게 물량을 넣으시면 좋으냐 하면은 단기 보유자의 SOPR 지표가 1을 하회하는 가운데서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극도 공포 단계로 갈 때 매집을 하면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베스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결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내려가면은 패닉 셀링을 하죠.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 구간이 바로 단기 보유자 SOPR 지표가 1보다 낮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바이더딥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 8월에 보시면 블랙 먼데이 때입니다. 이렇게까지 내려갔었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공포 및 탐욕 지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극도 공포 단계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지표가 같이 겹쳤다. 그러면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조로의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물량을 갖다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저희가 늘 체크를 하는데 이게 참 시장 지표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한번 여러분들도 자주 한번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네. 근데 이 공포 및 탐욕 지수와 감정 지수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극도의 탐욕이 이어지면 어김없이 무너지고 극도의 공포가 가면은 어김없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동성 자산이고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심리 지표가 주식 시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자, 말을 또 끊었네요. 아닙니다. 네.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공포 탐욕 지수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 시황 사이트에서 보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수시로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방향성 잡아보는 데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작가님과 또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뉴스룸 오늘도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